결혼이 4번째 거절당했을 때 고모의 딸 미영이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절름발이는 이제 완전 불량품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는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혼례 날이 되어 신랑 측이 도착하자 그 남자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 신랑은 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으로 가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궁전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선아야. 경상남도 하동, 그 중에서도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어. 겉보기엔 평범한 농가였지만 사실은 속사정이 너무나 복잡한 집이었지. 아버지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셨어. 매일같이 밭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시고는 해가 저물 무렵이면 흥고든 장화를 끌며 말없이 집으로 돌아오셨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어. 그 집에서 실질적인 주인은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 삼촌이었지. 삼촌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언제나 삼촌만을 가족의 중심으로 여겼어. 집안의 결정권, 체면, 심지어 아버지의 말 한마디조차 삼촌 앞에서는 힘을 잃었지. 우리 엄마는 모두가 미라라고 불렀어. 엄마는 참 조용하고 묵묵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어. 나는 엄마의 외동딸이었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얼굴엔 잠시나마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던 게 기억나.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어. 의사가 말했거든. 아이가 한쪽 다리가 선천적으로 짧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그 모든 빛이 사라졌어. 우리 딸 팔자도 기구하구나. 엄마는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더 크게 내 마음에 박혔어. 그 이후부터 엄마는 자주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고, 밤마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지. 나는 그럴 때마다 속삭였어. 엄마가 내게 참는 걸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울지 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사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을 배워야 했어.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 내가 겪는 말 못할 현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삼촌은 자신이 상속받은 땅과 집을 당연하다는 듯 관리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켰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유산이 삼촌 앞으로 넘어갔을 때조차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 그 모습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 마음에서 작은 희망마저 꺼트린 건 아닐까. 내 다리가 내 모습이 아버지를 더 움츠리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어린 마음에도 따라붙었지. 고모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날 대하는 시선도 점점 가시가 돋았어. 어쩌다 엄마랑 함께 부엌일이라도 하려 하면 고모는 꼭 한마디를 던졌지. 그 말에 난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나는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취급받았어. 누구도 내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어. 나는 고모의 아들 운동화를 꿰매기도 했고, 유리 언니가 벗어놓은 옷을 가지런히 개키기도 했어. 그건 존중이 아닌 동정을 받기 위한 일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 뿐이라고 어른들은 날 그렇게 길들이고 있었지. 그래도 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밤이면 꼭 옥상에 홀로 올라가 한참을 앉아 계셨어. 그 옆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덩그러니 무너졌지. 나는 엄마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하곤 했어. 누가 우릴 약하다고 해도 그건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우리 약하지 않아.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셨지만 그 미소는 늘 지쳐 있었고 어딘가 외로웠어. 나는 아주 일찍 알게 되었어. 세상에서 내 편이 없다는 걸. 내 이름조차 불쌍히 여겨질 때 나는 알았지. 내 운명을 바꾸는 싸움은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이면 나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었어. 가방 속 교과서를 꺼내어 작디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글자를 따라 읽었지. 그 불빛은 희미했지만 내게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어. 언젠가 누군가는 내 다리가 아닌 내 노력과 마음을 봐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았어. 교장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단상 위로 불렀을 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는 기분을 느꼈어. 하지만 그 기쁨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깨졌어. 상을 들고 들어선 나를 보며 고모는 이렇게 비웃었지. 제가 상을 탔다고? 어이없네. 아마 불쌍해서 줬겠지 뭐. 그 옆에서 유리 언니도 킬킬 웃으며 맞장구 쳤어. 공부해서 뭐해? 어차피 집안일밖에 못할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대답하는 건 의미 없었으니까. 이 집안에서 내 가치는 상이나 노력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어. 내 존재는 늘 불완전함으로만 규정되었고 사람들은 내 상처를 흉처럼 여겼지. 며칠 후 고모는 엄마에게 또 한마디를 던졌어. 언니, 이제 좀 생각해야지. 얘도 나이가 있는데 공부만 시켜서 뭐하게? 집안이 망하겠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지켜봤어. 그때 고모는 읍내에 있는 친척 아주머니를 불러들였어. 나는 마침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고 누군가 방문한 걸 느꼈지. 고모가 날 부르더니 앞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했어. 얘가 우리 선아야. 성격도 착하고 일도 잘하고 다 좋은 아인데 다리만 좀. 나는 마치 팔려나가는 물건이 된 기분이었어. 그분은 날 한참 쳐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고 다음 날 정중히 거절하셨대. 그 후 집안은 마치 무슨 축제를 연 듯 들떠 있었지. 유리는 일부러 들릴 정도로 말했어. 한 건 또 실패 다음엔 어디로 보내야 할까나? 그 말에 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어. 괜찮아.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빛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선아 같은 애는 이제 시집도 숫자 세면서 가야겠네.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킥킥 웃었고 그 소리에 유리 언니도 따라 웃었어. 그 웃음 속엔 연민도 배려도 없었지. 오히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굳이 상기시켜주듯 조롱하는 기세뿐이었어. 나는 말없이 옥상으로 올라갔어. 바람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먼 산 위로 지는 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 내 몸은 온전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한데. 그렇게 생각하며 난 조용히 다리를 끌며 바닥에 주저앉았어.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대로였어. 얘 엄마는 저런 애를 어떻게 키우고 있대? 불쌍하지. 저런 딸 하나 달랑 있으니. 유리 언니는 학교에서도 내 곁에 있었지만 결코 친구가 되어주진 않았어. 공부는 늘 아슬아슬하게 턱걸이였고 이해력도 빠르지 않았지만 그 애는 늘 거울을 보고 웃었어. 나는 얼굴이 예쁘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게 유리의 자존심이었지. 어느 날은 내가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은 걸 알았는지 나를 슬쩍 보며 말했어. 선아야, 그렇게 점수 잘 받아서 뭐하게? 얼굴은 별로잖아. 누가 널 데려가긴 하겠어? 너 같은 애는 기대하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입을 열어봤자 그 말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애가 내 진심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대신 나는 조용히 한 문제씩 더 풀었고 시험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나아졌지.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나는 학년 전체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받았어. 기적 같았어. 조심스레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얼굴을 보며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어. 그 웃음, 처음 보는 미소였어. 하지만 단 한마디 말도 없으셨어.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는지도 몰라. 그때 고모가 그 소식을 듣고 쏘아붙였어. 그런 점수 받아서 뭐하게? 쟤를 누가 집 밖에 내보내주기나 하겠어? 빨리 시집 보내고 끝내야지. 공부는 무슨.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나도 조용히 생각했어.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내는 것만이 목적일까? 시집 가서 그냥 정리되길 바라는 존재인 걸까? 그날 고모는 또 다른 먼 친척에게 연락을 했어. 이번엔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남자였고 그 사람은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상태였대. 고모는 그걸 좋은 조건이라 여긴 모양이야.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왔을 때 난 고개를 숙인 채로 앞에 앉았고 그 사람의 눈빛은 내 다리부터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지. 이런 애는 우리 아들 감당 못해요. 그날도 거절이었고 그 다음날 집안은 또다시 축제처럼 떠들썩했지. 유리 언니는 소리내어 말했어. 또 실패야?
선아는 이제 어디에나 퇴짜 맞는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좋아. 나를 상품처럼 보려는 세상이라면 나는 끝까지 나답게 버티겠어. 그 후로도 고모는 며칠 간격으로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어. 나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또 나를 보러 온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지. 그 와중에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숨이 막혔어. 하루는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고 손에 옷 한 벌을 들고 계셨어. 이거 입자. 내일 또 누가 오신대. 나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어. 엄마, 나 지금 시험 기간이야. 제발 이번만은. 엄마는 내 말을 끊으며 조용히 말했다. 선아야, 너도 알잖니? 우리가 얼마나 고모의 눈치를 보고 사는지. 너희 아버지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날 밤 나는 엄마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봤어. 물 한 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베개 위엔 말 못할 슬픔이 고여 있었지. 아무리 버티려 해도 세상은 자꾸만 내 시간을 뺏어갔고 나는 책을 펴는 대신 낯선 사람들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야 했어. 그러다 고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됐어. 이해. 학교 그만 보내. 여자애 공부시켜봤자 말만 많아져. 그러다 나중에 큰 소리 치는 애로 크는 거야.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도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 내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명히 꿈이 있었으니까. 시험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어. 결과는 놀라울 만큼 좋았고 이번에도 나는 학년 1등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쥐었지. 하지만 집안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기뻐해 줄 사람도 기대해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나는 그 높은 점수가 적힌 시험지를 조용히 책들 사이에 끼워 숨겨두었어. 누구도 묻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종이를 버릴 수 없었지. 며칠 전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니?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니까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 마치 그 말이 이미 예상되었다는 듯 어떤 체념처럼 보였어.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 어느 저녁 엄마가 조용히 내 머리를 빗겨주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선아야, 내가 괜찮다면 엄마는 내가 편한 대로 결정했으면 해.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세요. 전 괜찮아요. 다음날 아침부터 집은 유난히 분주했어. 고모는 집안을 쓸고 닦으며 바삐 움직였고 유리 언니는 옷장을 뒤적이며 뭘 입을까 고민하고 있었어. 나는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지.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너무 조용했어. 불안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언가 끝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어.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낯선 손님들이 도착했고 고모는 성급하게 내 방 문을 열고 말했다. 빨리 옷 갈아입어. 손님 오셨어.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이래. 아이 둘 있지만 돈은 많대. 이번에만 잘 되면 내 인생 바뀔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춰섰어. 사람 인생의 기회의 숫자까지 정해져야 하나? 거울 앞에 선 나는 하얀 블라우스를 매만지며 내 모습을 바라보았어. 그때 유리 언니가 방문 앞 기둥에 기대어 말했지. 우와, 오늘도 또 준비하시네? 이번에도 헛걸음이면 진짜 민망하겠다? 그래도 뭐 내 운이지. 이번엔 누가 불쌍해서 데려가려나?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나는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 거실에 내려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 집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 그 시선은 곧장 내 다리로 향했고 더 이상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 그 남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고모는 흥분한 목소리로 나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어. 얘는요, 말 잘 듣고요. 집안일도 척척 잘하고요. 성격도 순해요. 조용하고 어디 내놔도 절대 말썽 없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로 그 모든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제발 나를 판단하는 게 다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금세 끝났고 그날 저녁 연락이 왔어.
아들이 이혼하고 아직 마음을 못 추스렸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이 아이는 아닌 것 같네요. 고모는 소리도 없이 문을 닫았고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유리 언니가 대놓고 말했어. 이제 선아는 지방 밖에서나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여긴 다들 선아 어떤 앤지 아니까.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무심한 말이 뒤따랐지. 뭐 안 되면 그냥 절에나 보내야지. 거기서 조용히 살면 되겠지 뭐.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삭였어. 그건 하루도 빠르지 않고 늦지도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결심했어.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다면 그건 반드시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다는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면 그 기쁨에 감사할 줄 아는 용기도 꼭 필요해. 나는 그 문장을 내 공책 첫 장에 또박또박 써넣었어. 마치 다짐처럼, 마치 믿음처럼.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어. 어느 날 부엌에 물을 뜨러가려던 중이었어.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유리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있었고 너무 감정에 푹 빠친 나머지 목소리가 다 들렸어. 라준아, 너 몰라? 나는 너 없이 못 산다니까. 나는 문 옆에 조용히 서서 숨을 죽였어. 그 순간 깨달았지. 늘 남의 인연을 비웃던 유리 언니가 자신은 누군가를 향해 온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단 걸. 그 며칠 뒤 엄마가 조심스레 내게 말을 꺼냈어. 유리한테 좋은 혼처가 들어왔대. 상대는 아주 부자래. 차도 있고 명품 옷도 입고 다니고 집도 크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미 알고 있었거든. 유리 언니가 그런 조건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도. 며칠 뒤 그 남자 라준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 나는 커튼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았지. 고모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 이 친구가 바로 라준이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말도 잘하고 참 괜찮죠? 우리 유리랑 잘 어울릴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라준도 살짝 웃으며 유리 언니를 바라봤지. 분위기는 금세 진지해졌고 이야기는 빠르게 흘러갔어. 며칠 후 고모는 아버지와 삼촌을 앉혀놓고 말했어. 유리 시집 보내기 전에 선아도 저기 하는 집에서 조카 있다고 하더라. 그 집에서도 괜찮다던데 빨리 정리해야죠. 그 말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사람의 운명은 정말 그렇게 맞춰지는 걸까? 정리되듯이 그냥 보내지는 걸까? 고모는 매일같이 유리 언니 결혼 준비로 분주했어. 고급 옷, 비싼 구두, 반짝이는 귀걸이와 목걸이. 유리 언니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러다 내게 다가와 말했지. 선아야, 너도 구경해. 언제 또 이런 결혼식 보겠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고모가 엄마에게 걱정스레 말했지. 이라준이라는 친구 뭔가 말은 그럴듯한데 느낌이 이상해요. 유리말로는 뭐든 다 해준다더니 진짜인지. 며칠 후 나는 다시 유리 언니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 라준, 넌 약속했잖아. 결혼하면 다 보여준다며. 부자면 숨기지 마. 진짜 가진 사람은 드러내야 멋있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또다시 확신했어. 겉은 화려해도 속은 너무 다른 이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의 옷, 차, 돈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눈을 나만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걸. 며칠 뒤 유리 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이 옷 내가 입으면 안 어울릴 거야. 넌 그 다리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그냥 평소처럼 수수한 옷 입고 다녀. 그게 내겐 더 나아 보여. 나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어. 옷이 운명을 만드는 건 아니야. 곧 모든 사람이 진짜를 보게 될 거야. 결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축제처럼 들떴어. 고모는 매일 같이 새로운 준비사항을 내놓았고 메이크업, 식장 장식, 한복, 예물, 어디 빠진 게 없도록 열을 올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 유리 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 이번 신랑 집 진짜 대박이래. 한 번만 보면 깜짝 놀랄걸? 마치 자랑이 아니라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조심스레 삼촌에게 말을 꺼냈어. 애 아빠,
우리 한번 그 집 봐야 하지 않겠어요? 보내려면 제대로 된 집인지 확인은 해야죠.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부부가 함께 라준의 집을 보러 갔어. 몇 시간 뒤 얼굴이 창백해진 고모가 돌아왔고 물을 한 모금 들이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 집 판잣집이야.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천장은 새고 방 하나짜리 집이더라. 유리 언니는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럴 리 없어. 잘못 보신 거예요. 고모는 단호히 말했지. 내가 눈이 안 보이냐? 우릴 속인 거야. 차도 없고 옷도 그냥 그래. 우릴 바보로 만든 거라고. 유리 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낯선 사람들이 문 앞에 섰어. 라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몇 명의 지인들, 작은 악당까지 따라왔고 사제도 함께였어. 그들은 이미 결혼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라준이 현관에 서자 유리 언니는 바로 뛰쳐나와 소리쳤어. 당신 거짓말쟁이야. 우릴 속였어. 나 당신 같은 거지하고는 결혼 못해. 돌아가. 그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어. 딸 부탁이야. 우리 집안엔 한 번 들어선 혼례는 돌이키지 않는 게 전통이야. 이건 우리 가문의 체면이 걸린 일이란다. 고모는 매몰차게 얼굴을 돌렸고 우린 우리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생각 없어. 그럴 생각도 권리도 없으니 돌아가. 그때 정적이 흘렀고 유리 언니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어. 이렇게 하자. 결혼은 하셔야겠다면서요? 그럼 저기 저 절뚝거리는 애 선아랑 하세요. 그 애는 어차피 당신이랑 잘 어울릴 테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어. 고모와 삼촌은 당황했고 라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 선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뭐라고?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지. 우린 선아 양이 좋습니다. 우린 돈보다 진심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선아 양이 괜찮다면 이 결혼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두의 시선 속에서 가슴을 두 손으로 감쌌어.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을 불렀지. 정말 이게 나의 길이라면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말없이,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현우는 조용히 웃었고 사제님은 결혼 예식을 시작하셨어. 진혼의 주문이 천천히 낭랑하게 울려 퍼지고 그분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 선아야, 너는 하나님 뜻을 믿어야 해. 언젠가 그 믿음이 너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등에 내 뺨을 갖다 댔어. 그 순간 마음 깊은 데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어. 엄마가 내 귓가에 속삭였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평생 바랐던 진짜 존엄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 나는 신부가 되었어. 그토록 거부당하던 구경거리로 여겨지던 내가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신부가 되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마치 꿈처럼 차에 올라탔지. 차창 밖으로 내가 살던 집이 멀어지기 시작했어. 어릴 적부터 참아야만 했던 골목 작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수군거림.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스르르 흘러가고 있었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미련도 후회도 없었지. 그저 가슴 깊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어. 달리는 차 안에서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 선아 씨가 날 믿어준 거 정말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세상도 믿을 수 있어요. 차는 도시 외곽을 지나 어느 거대한 대문 앞에 멈췄어. 현우는 나를 보며 웃었지. 도착했어요. 철문이 열리자 그 너머엔 웅장한 저택이 기다리고 있었어. 높은 기둥, 조각된 대문,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과 마당. 여기가 정말 이 사람의 집이야? 나는 믿기지 않는 듯 그 앞에 멈춰섰어. 그때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내 이마에 조심스레 곤지를 찍으며 말했어. 어서 와, 딸아.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란다. 나는 문턱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 스스로를 판잣집 사는 사람이라던 그가 왜 이런 걸 숨겼던 걸까? 곧 현우가 말했어.
이제 방을 보여줄게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 고급스러운 카펫, 반짝이는 샹들리에, 꽃으로 장식된 침대, 포근한 향기. 현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 나는 유리 씨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 사람은 사랑 같은 건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돈과 겉모습뿐이었죠.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눌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아봤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 전 바라는 게 없었어요. 다만 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사람.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그 순간 나를 절뚝거리는 애라며 무시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나를 대저택의 안주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어.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 선아야, 괜찮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엄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식탁에서 말했어. 오늘 집 사람들이 와요. 작은 잔치도 준비했어요. 하녀들이 분주히 오가며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달콤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 그리고 저녁 문이 열리고 그들이 왔어. 고모, 삼촌, 유리 언니, 그리고 몇몇 친척들. 이제 그들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어딘가 부끄러운 그림자가 섞여 있었지. 고모의 얼굴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어. 그녀의 두 눈은 저택의 높은 천장과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고 유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어. 현관 앞에 발을 들인 순간 그녀는 중얼거렸지. 여기가 그 판잣집이라고? 이건 사기야. 우리를 속인 거잖아. 그때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 아니요, 전 속인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방법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모두가 침묵했어. 나는 유리의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침묵을 깼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 고모는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 현우의 팔을 붙잡고 멈췄지만 늦었어.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식사하시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이름으로 서 있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건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신 정이야. 그리고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앞에 온 거야.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집 안엔 고요함만이 감돌았어. 현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흘러간 일들 속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된 순간이었어.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일 꿈 같았어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 그렇죠.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다만 당신이 전해본 건 내가 선택한 또 다른 진실이었죠. 숨겼던 게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나는 살며시 물었어. 왜 일부러 판잣집에 사는 척했어요? 현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나도 그 앞에 앉아 그의 말을 기다렸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 처음 당신 댁에 찾아갔던 날을 기억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유리의 말투와 행동을 보고 큰 혼란이 밀려왔죠.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유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는 걸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일 예전부터 익숙했어요. 저한텐 특별한 일도 아니었죠.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 하지만 저한텐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확신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 그래서 내가 선택했죠. 만약 당신이 정말 나와 인연이라면 그 어떤 배경이나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조용히 물었어. 그럼 저랑 결혼한 건 유리에 대한 복수였나요? 현우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아니요.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인내심, 말보다 깊은 그 눈빛, 그게 나에겐 가장 귀한 아름다움이었어요.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 저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중과 평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 어머님은 괜찮으셨어요?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어.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을 털어놨어요. 그녀는 유리의 사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라고. 그리고 그는 말했다. 어머니는 내 마음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너의 가장 큰 성공이야. 현우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왜 유리한테는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내가 그때 모든 걸 말했더라면 그 애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또 나를 불쌍해서 선택한 사람처럼 생각했겠지. 그럴 필요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때가 되면 인성이라는 게 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거야. 나는 마음속 깊이 생각했어. 참 이상하지.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자신은 교만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반대로 자신을 작게 여기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네. 그 순간 현우가 내 손을 잡았어. 이 삶은 이제 우리 둘의 거야. 진심과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자. 나는 그의 손을 꽉 쥐며 속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이 존엄을 지켜낼 용기를 부디 제게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현우가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어. 혹시 유리, 한번 이 집으로 초대해도 괜찮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 당신 마음이 맑다면 불러요. 어쩌면 시간이 가장 솔직한 거울일지도 모르니까요. 현우는 하인을 불러 소식을 전하게 했어.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그날이 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 유리가 저택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섰어. 예전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엔 확신도 자신감도 없었어. 그녀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 이 집이 정말 현우 씨의 집이었어? 현우가 조용히 걸어 나와 말했다. 어서 와요. 당신을 이 자리로 초대한 건 기회이기도 해요. 이해의 기회, 그리고 삶의 또 다른 거울. 유리는 내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 그녀의 시선은 끝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낮았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당신을, 당신 어머니를, 그리고 선아 언니를 정말 미안해. 현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 미안하다는 말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유리 씨, 당신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게 가장 큰 상처였죠. 당신은 내가 가난하다고 믿었고 그 사람을 절뚝인다고 놀림감 삼았죠. 당신이 무시하고 내쳤던 선아는 지금 내 아내이고 내 존경이자 내 삶이에요. 나는 조용히 유리 앞에 물 한 잔을 놓아줬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들고 말했지. 정말 부끄럽고 후회돼.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에서야 알겠어. 사람은 외모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후회가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복수하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받은 이 은혜는 인내의 보상이었지. 누구를 밟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당신을 부른 건 우리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사람을 보는 눈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랐어요. 유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어. 유리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을 때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 그날의 기억,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연이 나의 운명이 되어 다가온 날. 현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었어. 어느새 몇 달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 목소리엔 떨림과 머뭇거림이 가득했지. 딸아, 너에게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유리, 그 아이 내일 결혼한단다. 상대는 큰 사업가 집안 아들이래. 아주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집안이라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 엄마, 괜찮아요.
누구에게도 원망은 없어요. 며칠 후 신문에 유리의 결혼 소식이 대서특필됐고 SNS엔 화려한 결혼식 사진이 넘쳐났어. 그녀는 그 속에서도 또다시 꿈을 꾸는 얼굴이었지.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문을 열자 고모와 유리가 서 있었어. 고모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유리는 예전의 유리가 아니었어.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자리를 내주며 물었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 그 사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태도가 바뀌었어. 사실 그 사람에게는 전에도 결혼이 2번 있었어. 그는 말하길 내 마음이 떠나면 관계도 끝난다 고 했어. 밖에 다른 여자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고 나는 그저 그 안에서 그림 같은 존재였지. 아름다워도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날 밀어냈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어쩌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적 없어. 하지만 너의 그 자존심이 결국 무너졌다는 건 알겠어. 유리는 고개를 숙였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행동을 돌아보게 하려는 거 아닐까?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오는 거야. 너는 내 가치를 무시했고 내 약점을 조롱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나의 존귀함으로 바꿔주셨어. 유리는 울먹였어. 용서해줘, 선아 언니. 나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어디서든 조롱당하고 다들 나를 외면해. 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너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존엄은 인내의 보상이었지. 복수의 결과는 아니니까. 현우도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내 교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직접 보게 하기 위함이야. 우리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돈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유리는 흐느꼈고 조용히 일어서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어. 차라리 언니처럼 살 수 있었다면 그땐 나도 달라졌을까. 나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내가 조금만 일찍 너 자신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삶의 한 장이 끝났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고모와 유리가 집을 떠난 그날 밤, 현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너희 고모 처음으로 자기 운이 나빴다고 느낀 것 같아. 다음엔 조심할 거야. 나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의 지도가 바뀌는 건 불가능해. 며칠 뒤 또 소식이 들려왔다. 유리가 다시 결혼했다는 얘기였다. 이번 상대는 해외에 사는 교포로 집안에서 소개받은 사람이라 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 남자는 심각한 중독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술과 약물에 의존했고 시댁에서는 유리를 짐처럼 여겼다. 몇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그 무렵부터 늘 목소리를 높이던 고모는 조용해졌다. 한때 유리의 외모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으스대던 여인은 이제 무언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웃 아줌마들은 수군거렸다. 아무래도 누군가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예전엔 동네 딸들이 부러워하던 아인데 지금은 안쓰러움의 대상이네. 현우는 어느 날 진지한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우리 유리를 위해 뭔가 해볼까? 이제는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 제대로 된 사람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몇몇 지인을 통해 조심스레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진심 어린 제안이 들어왔다. 상대는 공무원이었고 성격도 온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단지 사고 이후 한쪽 다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고모 앞에 앉아 말했다. 고모, 좋은 분이십니다. 유리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분이에요. 고모는 물었다. 혹시 그분도?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하지만 그 외엔 그 어떤 조건보다도 귀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고모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만약 우리 유리에게 진심으로 존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번 결혼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붉은 한복을 입은 유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자만한 유리가 아니었다.
그 얼굴엔 어딘가 차분하고도 진지한 평화가 스며들어 있었다. 작은 예식이 끝난 후 나는 유리의 곁에 다가갔다. 유리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속삭였다. 선아, 언니, 사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면 누구든 부족함을 보지 않아. 넌 모든 걸 잃고서 진짜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존중이야. 유리의 남편, 석진은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비록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마음 하나만은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유리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아야, 너의 말 전부 맞았어. 정말이지. 원망이나 복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스스로 정의를 보여주시더라.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남편은 내 눈에 불완전한 사람이 아닐 거야. 오히려 너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거야. 그녀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게 너에게 현우 씨가 되어준 사람이야. 너의 운명이 내려준 정의처럼. 그날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삶의 한 물줄기가 다 흘러간 것 같았다. 그 이야기는 몇 년 전 내 첫걸음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었고 오늘 그 끝자락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끝맺음이란 건 결코 진짜 끝이 아니다. 때로는 멈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고르기이기도 하다. 현우는 여전히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고 저녁엔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 내 옆에 앉는다. 우리는 종종 정원에 앉아 과거의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날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선아, 만약 모든 걸 다시 겪어야 한다면 넌 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결국 그 끝에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 매번 다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그 시골 마당 한켠에서 고모의 목소리에 움츠리던 선아가 아니다. 나는 말없이 강해졌고 오늘을 만든 어제에 감사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 가끔 유리가 내게 말한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게 너의 가장 큰 승리야. 그리고 이어 말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통은 결국 내 몫이었는지도 몰라. 내가 너를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내 부끄러움이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그저 믿음을 지켰을 뿐이야. 그 후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에게 용기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가서 말해주었다. 만약 누군가가 너희를 외모나 집안 사정, 혹은 몸이 불편함 때문에 깎아내리려 한다면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물음의 답이니까요. 부모님은 지금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 고모도 가끔 나를 보러 오신다. 그녀는 이젠 나를 마주볼 때 눈을 내리깔고 말하신다. 나는 매번 정중히 모셔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드린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진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때 절뚝이라 불렸던 나. 이제 내 두 발로 내 삶의 땅을 딛고 내 머리 위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 단 하나. 인내, 감사, 진실된 믿음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높이 이끈다는 것. 그 어떤 오만함이나 부, 혹은 외모보다 더 멀리, 더 높이. 여기까지 선아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상처와 희망, 그리고 기적이 담긴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선아처럼 작은 기적과 큰 평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